형님, 이건 저녁 뉴스에도 나올 확실한 정보입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모은 전 재산 4억 원.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후배의 그 한마디가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행 급행열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빨간 상한가 숫자에 눈이 멀어 후배의 마지막 경고와 아내의 눈물까지 외면했던 그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깡통 계좌를 손에 쥐고서야 깨달은 주식시장의 잔혹한 진실. 한 퇴직 가장의 피눈물 나는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11월 어느 날, 그날도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5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 알람도 없이 그 시간이면 눈꺼풀이 열렸는데 그날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28에 처음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앉은 날부터 62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까지 꼬박 35년이었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도 안전모를 쓰고 90m 높이의 아찔한 사다리를 올랐고 장마철 거센 빗속에서도 그 좁은 조종석에 앉아 콘크리트를 올리고 철근을 얹었습니다. 서울 상암, 부산 해운대, 인천 송도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우뚝 솟은 아파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내 작품이다. 내 청춘과 땀이 저 콘크리트 속에 녹아있다고요. 하지만 회사는 달랐습니다. 경기가 꺾이자 가장 먼저 잘려나간 건 저처럼 오래 일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참 점잖게 들렸지만 실상은 35년을 바친 사람한테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리더군요. 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딱 4억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해받은 퇴직금 2억 원과 아내와 함께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저축 2억 원을 합친 돈이었죠. 누군가는 4억이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저에게 그 돈은 버텨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내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참더니 가을이 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에 간병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좋기 1,000만 원은 들 상황이었죠. 거기다 30이 넘도록 취업이 안 돼 고생하는 큰놈이랑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준비 중인 작은 놈까지 두 아들 모두 여전히 제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비, 아내 병원비와 아이들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65이 되어야 나오니 앞으로 남은 3년의 공백기가 마치 거대한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로는 4억이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요동을 쳤습니다. 10년 후엔 어쩌지?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뭘로 먹고 사나? 자식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할 텐데 앞날을 생각하니 참 막막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자꾸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통장 잔액을 확인했고 아내가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고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조금만 더 불릴 수 없을까? 딱 1억만 더 있으면 정말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고향 후배 성원이었습니다. 증권사를 다닌다던 그 녀석은 연락이 뜸하다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밥 한번 같이 하시죠. 별 생각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원이를 만나는 날 집을 나서면서 아내한테 후배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무슨 후배요? 예전에 잠깐 현장에서 같이 일하다 증권사 간 녀석.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 왔어. 아내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평범한 저녁 외출이었으니까요. 그날 그 만남이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내도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원이를 만난 건 동네의 허름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소주잔을 채워주더군요. 예전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같이 땀 흘리던 후배가 번듯하게 양복을 빼입고 나타나니 왠지 낯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참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성원이는 원래 머리가 좋았던 녀석이었어요. 공부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손 벌릴 수 없다고 현장에 나와서 몇 년 동안 제 보조를 했었죠. 그때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예뻐했거든요. 고생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친구가 결국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증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줄은 몰랐던 거죠.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성원이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요즘 주식은 좀 하세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식은 도박 아니냐고 남들 다 오른다고 뛰어들었다가 쪽박 찬 사람들 현장에서 숱하게 봤다고 잘라 말했죠. 그랬더니 성원이가 빙긋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형님,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 넘게 굴렀고 남들 못 보는 정보를 보는 눈이 있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손에 끼칠 사람입니까?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명절마다 안부 잊지 않던 녀석이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반신반의했지만 다음날 성원이가 보내준 종목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작은 바이오 회사였는데 차트를 보니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더군요. 에이 설마 그냥 한번 찔러나 볼까? 딱 500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크게 잃어봤자 500만 원이니까 공부한다 셈 치자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사흘 만에 주가가 요동을 치더니 일주일 후에 계좌를 열어보니 9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단 일주일 만에 900만 원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일주일을 꼬박 일해봤자 150만 원 남짓 받던 제가 책상 앞에 앉아 화면만 들여다보고 4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내한테는 피곤하다고 했지만 사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이불 위에 앉아 핸드폰으로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900만 원. 그 숫자가 진짜인지 꿈인지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아내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 한 번 더 하라고 부추길까봐가 아니라 반대할까봐서였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죠. 그런데 성원이한테 연락했더니 녀석이 이러더군요. 형님, 저 이번에 또 하나 제대로 된 거 잡았는데요. 이번엔 저도 제 돈 다 넣었습니다. 자기 돈까지 넣었다는 말에 그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번엔 2천만 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딱 3주 후 제 계좌에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멍했습니다. 정말로 넋이 나갔습니다. 2천만 원이 3주 만에 5천만 원이 되다니요. 그 숫자를 보고 있는데 지난 3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사다리를 오르던 제 모습이 환상처럼 지나갔습니다. 영화의 추위에 손이 굳어서 조종간을 잡기도 힘들었던 날들, 비를 맞으며 철근 위에 서 있던 그 고단했던 세월이 만들어준 돈이 고작 4억인데 화면 하나 들여다보며 3주 만에 3천만 원을 벌어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나 요즘 주식 좀 보고 있어.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식? 얼마나요? 아, 그냥 조금. 공부해볼까 싶어서. 여보, 그거 하다가 돈 날린 사람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잖아. 제발 그런데 손대지 말아요. 우리 그 돈 지켜야 해요. 저는 알았어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뭘 알겠나?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는 거지. 아내의 걱정이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바보같이 고생만 하며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식을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제 억울한 인생을 보상받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힘든 일을 해왔으니 이제야 하늘이 제대로 된 보상을 내려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익이 낮아 주식 공부에도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유튜브로 차트 보는 법을 배우고 이동평균선이니 RSI니 하는 용어들을 하나씩 익혀갔죠. 알면 알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소형주는 거래량이 적어서 세력이 조금만 매집해도 주가가 크게 튀고 그 변동성만 잘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변동성이 오를 때만큼 빠르게 나를 베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성공으로 저는 이미 제 판단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원이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 내감이 좋아서 번 거라고 착각했죠. 그 무렵 성원이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형님, 이번엔 진짜 큰 거 하나 왔습니다. 제가 형님한테만 조용히 말씀드리는 건데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수화기 넘어 성원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저는 약속 날짜를 잡으며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 그 두근거림이 설렘인지 아니면 마지막 경고였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성원이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이번엔 삼겹살집이 아니라 조용한 커피숍이었어요. 성원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췄습니다. 형님, 수소연료전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현장에서 중장비 다루던 사람이 수소연료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원이가 말을 이었어요. 요즘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밀고 있잖아요. 그중에 수소 관련 중소기업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해외 수출 계약을 거의 다 따냈습니다. 아직 공시 전인데 제가 루트가 있어서 먼저 알게 됐어요. 형님, 이건 진짜입니다. 공시 전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그게 혹시 불법 아니냐고 했더니 성원이가 손을 휘저었어요. 아이고 형님, 그런 게 아니라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정보가 빠른 거지 불법이 아닙니다. 형님처럼 좋은 분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저 어릴 때 형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에서 벌써 냄새가 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두 번의 수익으로 이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어요. 성원이가 건네준 종목 코드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얼마를 넣을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은 저축과 퇴직금을 합친 4억 원 전부를 그 종목에 넣었습니다.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머리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말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왜 나눕니까? 몰빵해야 크게 버는 거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주식 계좌로 옮겨가는 걸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원이가 자기 돈도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 그렇게 밤을 넘겼습니다. 다음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3%, 5%, 7%. 오전 내내 조금씩 오르더니 오후 들어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밥 먹어요 하고 불러도 응, 금방 하고 대답만 했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꾸준히 올랐고 저는 슬슬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했어요. 4억이 4억 2천이 되고 4억 5천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저녁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앵커가 낯익은 회사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테크가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 유럽 주요 기업과의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야.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원이 말이 맞았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계좌를 확인했어요. 당일 상한가 더하기 29.9%. 4억이 벌써 5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상한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거래일 연속 상한가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장부상 수익이 2억을 넘어섰습니다. 4억이 6억이 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세상아. 나도 이제 부자다.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일어나고 남들 다 쉬는 명절에 현장을 지키고 위험하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90m 높이에서 버텨온 세월이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원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로요. 성원아, 나 지금 2억 벌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형이 너 몰라봤어. 성원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님, 잘 됐네요. 근데 형님, 슬슬 분위기 보셔야 해요.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억을 번 사람한테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내일 또 상한가가 뜨면 얼마가 될지 계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거래일 연속 상한가가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침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장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오전 9시 정각, 화면에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어김없이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또 상한가였어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혼자 픽 웃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성원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 왜? 형님, 저 지금 진짜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장 안에서 전량 파세요. 지금 당장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상한가인데 팔라고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상한가잖아. 오늘도 벌고 있는데 왜 팔아? 성원이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형님,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있어요. 그 뉴스 과장된 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벌써 큰손들 물량 나오는 움직임이 보여요. 형님, 저 지금 제 돈도 팔았습니다. 형님도 지금 파셔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 돈도 팔았다고요. 그 말은 걸렸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 여전히 상한가였습니다. 빨간 숫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걸 팔라고요? 야, 성원아. 뉴스에까지 나온 종목이 찌라시 때문에 무너져?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겁이 많아서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형님, 제발요. 저 수십 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 수도 없이 봤어요. 상한가일 때 팔아야 합니다. 장마감 전에 꼭 파세요. 성원이 목소리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간절함을 비웃었어요. 2억을 벌어본 사람과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오히려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나 오늘 좀 일찍 누울게. 피곤해서. 아내가 거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점심은요? 나중에 먹을게.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원이 전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걸 들키기 싫었던 거예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계좌를 다시 열었어요. 상한가. 여전히 상한가였습니다. 봐. 멀쩡하잖아. 성원이 녀석 괜히 겁쟁이 짓 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이번엔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식 아직도 하고 있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나 다 알아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잖아요. 얼마나 넣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억.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요? 우리 돈 전부를요? 걱정 마. 지금 2억 넘게 벌고 있어. 조금만 더 있다가 팔면 돼. 여보, 제발 팔아요. 지금 당장 팔아요. 그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제발요.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믿지 않는 거냐고. 성원이도 아내도 다들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아내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2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증권가에 있던 후배의 경고와 평생 제 곁에서 살아온 아내의 눈물. 그 2가지를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더 나쁜 건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추가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 누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제 욕심이 어디까지 와 있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마감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냥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상한가 숫자가 빨갛게 빛나는 걸 보면서 내일은 얼마가 될까? 이번 주 안에 3억을 채울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장마감 10분 전 마지막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상한가. 여전히 상한가였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먹고 팔자. 딱 한 번만 더. 그렇게 생각하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어스름한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잠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잠깐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창밖은 벌써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더군요. 몸을 일으키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하한가였습니다. 분명히 장 마감 10분 전까지 빨간불이었던 화면에 시퍼런 하한가 표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9.9%.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단 몇십 분 만에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겁니다. 7억 8천만 원까지 찍혀있던 제 자산은 순식간에 4억 2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쳐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3억 6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세력들이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남은 물량을 한꺼번에 던졌고 그 뉴스가 가짜라는 반박 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기관들까지 공매도를 퍼부었다는 걸요. 성원이가 말한 찌라시는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먼저 살 길을 찾아 도망친 사람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제 못 판 사람들이 아침부터 수천만 주의 팔자 주문을 내놓으면서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하한가로 시작하는 이른바 저마한가가 시작된 겁니다. 사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팔려는 사람만 줄을 서 있으니 제 돈 4억 원은 눈앞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갔습니다. 둘째 날 2억 9천만 원, 셋째 날 2억. 넷째 날이 되자 제 계좌에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처참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35년 동안 타워 크레인 위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의 60%가 사라진 겁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 그 잔인한 파란색 숫자들을 본 아내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침묵이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원이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김성원. 내가 알려준 종목이잖아. 내 돈 4억, 이거 어쩔 거야. 내가 책임져. 수화기 너머로 성원이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제가 장중에 팔라고 애걸복걸했잖아요. 형님이 제 말 안 듣고 욕심 부리신 거잖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안 판 거였습니다. 제 욕심이 제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성원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란 숫자들이 천장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아내는 밥상은 차려줬지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집안이 마치 무덤 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안에 괴물 같은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1억 5천이 남았다. 이걸로 복구하면 된다. 내가 몰라서 당한 거니까 이제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이 돈을 다시 4억으로, 아니 6억으로 만들면 된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함정이라는 걸 저는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 숫자를 들여다보며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 소리를 지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으로 제 인생이 녹아내린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무렵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잔소리도 위로도 한숨도 없었습니다. 밥은 차려줬지만 밥상머리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마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며 욕을 해줬으면 저도 맞받아쳤을 텐데 아내의 그 고요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큰놈 재혁이는 자격증 시험에, 작은 놈 재민이는 면접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장으로서 지켜온 자존심인데 이 꼴을 자식들한테까지 들켰다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오기인지 그 감정이 저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당한 거다. 알면 된다. 배우면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날부터 저는 주식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10권 넘게 사왔습니다. 기술적 분석, 캔들스틱, 볼린저 밴드, MACD, 엘리어트 파동이론까지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픈 책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35년 동안 기계 매뉴얼 한 번 제대로 안 읽던 사람이 주식책은 밑줄까지 그어가며 수십 번을 정독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도 하루 종일 끼고 살았습니다. 전업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차트 앞에 앉아 떠드는 걸 보며 따라 그려보고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발 좀 쉬라고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오직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결국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재활비로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죠. 남은 돈에서 그 큰 돈이 쑥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재민이는 그해 가을에도 취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숨이 나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꼴을 하고 아들놈한테 무슨 위로를 하겠나 싶더군요. 공부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됐을 때 모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돈으로 실제 시장에서 매매를 해보는 거죠. 처음 2달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8%, 12%, 그 다음 달에는 15%.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시장이 보이는구나. 세력의 움직임이 읽히는구나.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모의 투자와 실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의 투자는 내 돈이 아니니 겁이 없고 냉정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도 패닉이 오고 조금만 올라가도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기관은 감정이 없지만 개인 투자자는 온통 감정 덩어리니까요. 결국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는 전쟁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의 투자 수익률의 도취에 드디어 복수할 준비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아내에게 저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여보, 나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이번엔 확실해. 아내가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넣으려고요? 남은 돈에다가 아파트 담보로 2억만 더 빌려서 하려고.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엔 말리지 않더군요.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던 건지 아니면 저라는 인간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건지 아내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5개월간 갈고 닦은 제 실력을 믿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내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노후를 통째로 불태워버릴 마지막 불길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리는 건 생각보다 허탈할 정도로 쉬웠습니다. 35년 넘게 타워 크레인을 타며 마련한 우리 집,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니 LTV 70%까지는 무난히 대출이 나오더군요. 우리 집 시세가 4억 초반이었으니 2억 8천까지도 가능했지만 저는 딱 2억만 빌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마지막 양심이자 신중함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가소로운 일이었죠. 남은 돈 1억 4천에 대출금 2억을 합쳐 총 3억 4천만 원. 여기에 저는 최후의 도박을 더했습니다. 바로 미수거래였죠. 내 돈이 1억이면 2억 5천만 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 딱 이틀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무서운 칼날입니다. 5개월 공부한 게 있으니 단타로 치고 빠지면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미친 조급함이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실제로 제가 굴린 돈은 5억이 넘었습니다. 35년 인생을 바친 전 재산에 집 담보 빚까지 얹어 벼랑 끝에서 도박판에 뛰어든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공부한 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들자 시장은 귀신같이 저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면 떨어졌고 참다 못해 손절하고 나오면 그제야 주가는 비웃듯 다시 올라갔습니다. 분명 차트대로 했는데 세력의 움직임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제 돈 5억이 들어가니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이 조여와서 도저히 원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을 잃고 뇌동매매에 빠졌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종목에 미수를 풀로 채워 베팅하고 몇 분 만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영혼이 깎여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차마 열어보기 싫었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반대매매 예고 미수금 미입금 시 이길 아침 동시호가 강제 처분. 이틀 안에 갚아야 할 미수금을 채워 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30분 저는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이 열리기도 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증권사가 제 주식들을 하한가 근처의 헐값으로 시장에 던져버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이 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산이 끝난 계좌에는 단돈 몇십만 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4억 원의 원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제 손에는 은행 대출 2억 원이라는 무거운 빚만 남았습니다. 당시 금리 4.5%, 매달 이자만 75만 원. 일자리도 없는 62의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더는 숨길 수도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예감한 듯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 날렸어. 한 푼도 안 남았어. 아내는 소리를 지르지도 저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흐른 뒤 아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빚만. 2억 남았어. 집 담보로 빌린 거. 아내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소리도 없이 눈물 한 방울이 아내의 마른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으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소리 한 번 못 내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빚 2억, 텅 빈 계좌, 그리고 아내의 눈물. 이 세 가지가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다가 날이 밝기도 전 저는 도망치듯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거실, 조용한 집 안. 35년을 살아온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소주 3병을 샀습니다. 계산하는 젊은 직원이 새벽에 소주 3병을 사는 60 넘은 노인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집 뒤편 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별로 높지 않은 산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운동 삼아 오르는 그 산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새벽마다 그 산을 올랐습니다. 타워 크레인 위에서 버티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올랐던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체력을 기르러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중턱쯤 되는 곳에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 소주 뚜껑을 열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소주가 평소보다 맵지 않았어요. 몸이 이미 너무 지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별 많은 날은 내일 날씨가 맑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42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습니다. 임종 때 손을 잡으면서 어머니 제가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그날 새벽에 갑자기 귀에 울렸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 건설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62이 되어서 야산 벤치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흔들리던 날도, 동료가 현장에서 다치던 날도, 정리해고 통보를 받던 날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새벽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어떡합니까? 어머니, 저 좀 데려가세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중턱에서 혼자 어머니를 불렀어요.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지난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성원이 전화를 받던 날, 처음 500만 원을 넣던 날, 9시 뉴스를 보고 옥상에서 소리를 지르던 날, 성원이가 팔라고 애원하던 전화를 끊어버리던 순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이제는 보였습니다. 왜 그때는 안 보였을까요? 성원이를 원망했습니다. 그 녀석이 처음에 꼬시지만 않았어도. 그런데 두 번째 소주를 따면서 그 원망이 슬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원이는 분명히 팔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팔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말렸는데 제가 듣지 않은 겁니다. 성원이 탓을 하려면 제 탓도 해야 했어요. 아니, 제 탓이 더 컸습니다. 세 번째 소주를 다 비울 즈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산 능선 너머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빈 소주병 3개를 봉투에 담으면서 한참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 한 방울 흘리던 그 얼굴이요. 저 사람을 저 꼴로 두고 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였어요. 패딩을 걸치고 손에 핫팩을 쥔 채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춰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별거 아닌 아침 밥상인데 그날따라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와서요. 아내는 모른 척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2의 나이에 막노동판에 다시 선 겁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 자격증이 있어도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자비를 하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13만 원. 한 달에 20일을 나가면 260만 원이에요. 거기서 대출이자 75만 원을 빼면 185만 원이 남습니다. 내 식구가 18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겁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5년 동안 크레인 위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아래서 흙을 나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편해졌어요. 생각할 게 없었습니다. 몸을 쓰면 머리가 비워졌어요. 주식 화면을 볼 일도 없고 종목을 고민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하고 일당 받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거예요.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때의 저한테는 필요한 것이었어요. 아들 재혁이는 그해 겨울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용돈을 보내왔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그 돈으로 재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넷이 밥상에 앉았어요. 재민이도 왔습니다. 아무도 주식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직 1억 3천이 남았어요. 다 갚으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요. 돌이켜보면 제가 잃은 건 4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원이 전화를 끊어버리던 그 순간,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던 그 순간,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능력, 그것들을 잃었습니다. 욕심이 그것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주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아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9시 뉴스에 나오는 종목은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팔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비웃게 만드는 그 순간의 욕심,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걸 4억을 잃고서야 배웠습니다. 35년 공든 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옆엔 아내가 있습니다. 새벽산에서 차가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던 그 사람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전부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코스피 5천 돌파. 대한민국이 환호했습니다. 주식으로 집 샀어요. 올해만 5천 벌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67살, 노후자금 2억, 전부 주식에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5천, 제 계좌는 마이너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노후자금을 잃고 인생이 망가진 60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철수. 올해 67입니다. 40년을 건설회사 자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 초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아내와 함께 30년 걸려 산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제 편하게 살아요. 골프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손주들 용돈도 많이 줘야지. 여보, 2억 원은 일단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뒀어. 통장에 찍힌 2억 원. 40년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 4%, 한 달에 이자가 약 5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더군요. 이 정도면 우리 둘이 검소하게 살기엔 충분해. 아내와 손을 잡고 안도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카페에 가도 동창회에 나가도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카페에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주식 얘기뿐이었습니다. 야, 에코프로 알아? 올해만 벌써 500% 올랐어. 나는 70만 원에 사서 지금 30% 벌었어. 2차 전지가 미래야. 전기차 시대 온다고.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 녀석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아직도 예금이나 하고 있냐? 요새 4%가 돈이냐? 에코프로는 벌써 500%가 올랐어. 1억만 넣었어도 5억이 됐을 텐데.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들리는 뉴스, 매일같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니 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받으려고 2억을 묶어놨는데 남들은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갑자기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40년 자재팀장으로 돈 1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관리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 자금은 세상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쪼그라드는 것 같아 조급해졌습니다. 그래, 무작정 하겠다는 게 아니야. 공부라도 해보자. 알아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렇게 유튜브를 켜고 에코프로를 검색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뉴스마다 난리였습니다. 에코프로,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상승률, 테슬라 수혜주 급등세 지속, 전기차 혁명, 2차 전지가 반도체 넘는다. 에코프로 200만원 간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 이번 세기 최고의 기회. 증권사 리포트도 봤습니다. 목표주가 150만원, 중장기 200만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주가는 이미 100만원을 넘었습니다. 너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 머뭇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아, 놓쳤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어느 여름날 아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뉴스 봤어? 에코프로 지금 150만원 넘었어. 뭐? 황급히 뉴스를 켰습니다. 속보가 떴습니다. 에코프로 장중 153만 9천원 돌파. 2023년 세계 최고 상승률 기록. 카페 단톡방이 난리였습니다. 대박. 153만원. 나 120만원에 샀는데 30% 벌었어. 200만원 간다. 저는 멍했습니다. 완전히 놓쳤구나. 100만원대 샀어야 했는데. 점심을 먹고 다시 주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53만원에서 150만원, 150만원에서 145만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153만원 대비 거의 10만원 싼 거야. 조정이 온 거야. 기회야. 손이 떨렸습니다. 에코프로를 검색했습니다. 현재가 145만원. 지금 사야 해. 153만원까지 갔으니까 다시 올라. 빨리 안 사면 또 놓쳐. 퇴직금 2억 원.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균 145만원. 138주.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잘했어. 이번이 기회였어. 30분 후 주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0만원. 더 떨어졌네. 1시간 후 135만원. 조정이 좀 크네. 오후 3시 장마감. 종가 122만 8천원.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가금액 1억 6,946만원. 평가손익 마이너스 3,054만원. 수익률 마이너스 15.3%. 빨간 숫자. 첫날부터 마이너스 3천만원. 조정이야. 곧 회복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120만원, 110만원, 100만원. 뉴스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폭락. 전기차 캐즘 우려. 리튬 가격 하락세. 카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나 130만원에 손절했어. 나도 반은 팔았어.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냐?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손절하면 진짜 손해야. 장기 투자야. 워렌 버핏도 10년 보고 산다잖아. 계속 버텼습니다. 주가는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가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산 가격 145만원 대비 마이너스 31%. 아내는 몰랐습니다. 여보, 정기예금 이자 잘 나와요? 그럼.
걱정 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트만 봤습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곧 회복되겠지. 하지만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집을 담보로. 이후로도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조정이야. 곧 회복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카페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철수야. 너 에코프로 아직 들고 있어? 응. 나는 어제 다 팔았어. 왜? 다시 오르는 거 아냐? 모르겠어. 불안해서. 반은 건졌으니까 됐어. 나도 반만 정리했어. 이거 좀 이상해. 저만 그대로였습니다. 쫄지 마. 장기 투자야. 퍼핏도 10년 보고 산다잖아. 집에 돌아와 뉴스를 봤습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 조짐. 리튬 가격 하락세. 2차 전지 업체 수익성 우려. 일시적인 거야. 전기차는 미래 산업이야. 계속 믿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95만원, 90만원, 85만원, 9월 중순, 89만원, 마이너스 39%.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차트를 봤습니다. 빨간 그래프, 계속 내려가는 선. 내일은 오르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정기예금 이자는 잘 들어와요? 응, 잘 들어와.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월, 주가는 80만원 되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갔습니다. 철수야, 아직도 들고 있어? 응. 야, 빨리 손절해. 이거 더 떨어질 거야. 아니야. 곧 오를 거야. 네가 산 게 145만 원이잖아. 지금 80만 원인데 언제 회복된다고 그래? 장기적으로 보면. 철수야, 내 말 듣고 지금이라도 팔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면 진짜 손해야.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야. 버티면 돼. 11월, 주가는 7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평가 금액 9,660만 원, 평가 손익 마이너스 1억 340만 원, 수익률 마이너스 51.7%, 퇴직금 절반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에코프로 지금이 바닥. 전기차는 미래다. 버텨라. 장기 투자자는 웃는다.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나도 120만 원에 샀는데 버티고 있어요. 다들 힘내세요. 곧 회복됩니다. 손절하면 손해. 끝까지 버팁시다. 그래,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조금 안심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주가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65만 원, 64만 원. 제가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계좌를 열었습니다. 평가 금액 8,832만 원, 평가 손익 마이너스 1억 1,168만 원, 수익률 마이너스 55.8%. 숫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퇴직금 2억의 절반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40년,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절반이 넘게 5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계좌, 차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갈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왜 요즘 밥도 안 드세요?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 가봐요.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빨간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억 1168만 원. 어떡하지? 이대로 계속 떨어지면 전부 잃는 거 아니야?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팔 수 없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돼. 버티면 언젠가 오르겠지. 전기차는 미래 산업이야. 계속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연말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 올해 주식 어땠어? 나는 삼성전자로 좀 벌었어. 나는 비트코인. 철수는? 나는 그냥저냥. 에코프로 아직 들고 있어? 응. 진짜 팔아야 돼. 내년에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아니야. 내년에는 오를 거야. 평단이 145만 원이잖아. 지금 64만 원인데 장기 투자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10살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올해 초 퇴직금 2억 원을 받을 때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금은 8,832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실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였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에코프로 주가는 50만 원대에서 횡보했습니다.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팔자니 손실이 너무 컸고 버티자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초봄 뉴스가 떴습니다. 에코프로 5대1 액면 분할 결정. 액면 분할?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주식 한 주를 5주로 나눔. 주가는 5분의 1로 조정. 소액 투자자 진입 장벽 낮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액면 분할은 호재. 주가 상승의 시그널. 개미 투자자들 몰려온다. 분할 후 대박 난다. 댓글들도 흥분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 왔다. 액면 분할하면 무조건 오른다. 10만 원 되면 누구나 살 수 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 기회인가? 4월이 되었습니다. 액면 분할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가진 138주는 690주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51만 원에서 10만 3,400원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확 줄어드니 이상하게 싸 보였습니다. 10만 원? 예전에 50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평단 145만 원은 5로 나누면 29만 원. 29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이네? 착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격이잖아? 이건 기회 아닌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냐? 29만 원짜리가 10만 원이면 엄청 싼 거야. 물타기 하면 평단 낮아져. 회복할 수 있어. 유튜브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후 급등.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만 원까지 간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넣었습니다. 예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집, 30년 걸려 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받고 싶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 자금입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1억 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물타기 하면 회복돼. 곧 오를 거야. 1억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금융권을 찾아갔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부탁합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1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균 10만원, 1500주, 기존 690주와 합쳐 총 2190주가 되었습니다. 총 투자금 3억 5천만원, 최종 평단 약 16만원. 좋아. 이제 16만원만 넘으면 본전이야. 곧 20만원, 25만원 간다. 그럼 2억은 버는 거야.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빚 갚고도 남겠네. 아내한테 여행 보내줘야지.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생긴 것도, 이금융권 빚이 생긴 것도.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와요. 응, 다녀와요. 태연한 척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10만원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얼마 후 9만원. 괜찮아. 곧 오를 거야. 8만원. 7만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액면 분할하면 오른다며? 왜 계속 떨어져?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전기차 캐즘 장기화, 리튬 가격 80위안까지 폭락, 2차 전지 업황 악화, 양극재 업체 수익성 위기.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액면 분할은 주식을 나눈 것뿐, 가치는 그대로였습니다. 50만원 1주나 10만원 5주나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싸 보인다는 착각에 빠져 집까지 걸었던 겁니다. 그날 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 45만원 입금 바랍니다. 이금융권에서도 왔습니다. 대출 이자 54만원 납부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99만원, 이자만 거의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내지? 저축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주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원, 이자에도 모자랐습니다.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빌렸습니다. 그렇게 2024년이 흘러갔습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를 켰습니다. 코스피 2400 출발. 올해는 대세 상승장 예상.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주식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올해는 대박이다. HBM 관련주 주목. AI 시대가 온다. 저도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겠지. 시장이 오르면 에코프로도 오르겠지. 하지만 에코프로는 7만원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뉴스는 매일 떠들썩했습니다. 삼성전자 10만원 돌파, SK하이닉스 역대 최고가, HBM 대란 공급 부족, 엔비디아 주문 폭주. 코스피는 2600, 2800, 3000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요즘 주식 대박이에요. 저 삼성전자로 2천만원 벌었어요. SK하이닉스 진작 살 걸 그랬어요.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야, 너도 주식하지? 응, 하긴 하는데. 나 이번에 3천 벌었어. SK하이닉스 8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았거든. 야, 지금이라도 사. 반도체 대세야, 대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이너스 1억 6천인데. 집에 돌아와 계좌를 켰습니다. 에코프로 72,000원, 보유 수량 2190주, 평가금액 1억 5768만원, 투자금 3억 5천만원, 손실 마이너스 1억 9232만원, 마이너스 54.9%. 숫자를 보는 게 고문이었습니다. 코스피 3200, 에코프로 8만원. 조금 올랐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 지속,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 리튬 가격 바닥 모른다, 2차 전지 업체 재고 누적. 에코프로는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건 AI였습니다. HBM이었습니다. 반도체였습니다.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잘못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 후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하였습니다. 에코프로 9만원. 편의점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주식 대박이던데요? 삼성전자 하나 사놨더니 저도 돈 좀 벌었어요. 하. 네, 좋으시겠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야간 근무. 혼자 앉아있으면 뉴스가 들렸습니다. 코스피 연일 최고가 경신. 개인 투자자 수익률 사상 최고. 주린이도 돈 버는 시장. 나만 빼고. 코스피 3,800. 에코프로 10만원. 조금 올랐지만 평단 16만원. 여전히 마이너스 37.5%. 손실 마이너스 1억 3,650만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주식 안 해? 요즘 안 하면 바보야. 나 올해만 5천 벌었어. 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응,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3억 5천을 넣었는데, 왜 나만 이러지? 11월, 코스피 4천, 에코프로는 아직도 10만원. 1년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시장은 70% 올랐는데,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빚이 늘었으니 더 나빠졌습니다. 12월, 코스피 4,200, 에코프로 12만원. 동창회 단톡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올해 수익 인증. 나 8천 벌었다. 삼성전자 최고. 내년엔 5천 간다. 저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주식하세요? 요즘 다들 주식으로 돈 번다던데 저도 용돈으로 10만원 넣어볼까 해요. 하지마. 주식은 위험해. 네? 근데 다들 벌던데요?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2025년이 그렇게 갔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었습니다. 뉴스도,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도 다들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나만 빼고.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뉴스는 난리였습니다. 코스피 5천 코앞. 역사적 순간 다가온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쾌거. 1월 22일 그날이 왔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 개장 5분 만에 달성. 투자자들 환호성.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뉴스마다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평범한 직장인도 억 벌었다. 주식으로 집 샀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혼자 새벽 3시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코스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식 앱을 켰습니다. 에코프로 13만원. 보유 수량 2190주. 평가 금액 2억 8470만원. 투자금 3억 5천만원. 손실 마이너스 6530만원. 마이너스 18.7%.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출이자 월 99만원씩 30개월 2970만원. 실질 손실 마이너스 9500만원. 거의 1억. 시장은 5천이었습니다. 2년 전 2400에서 108% 올랐습니다. 2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9500만원 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배 오르는 동안
저는 1억을 잃었습니다. 화면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9,500만 원. 퇴근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코스피 5천 됐대요. 대단하죠? 응. 여보는 주식 안 해요? 요즘 다들 하던데.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년 반. 거짓말했습니다. 퇴직금, 집 담보대출, 이금융권 빚, 편의점 야간 알바.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보, 응? 할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앉아봐. 아내가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 주식했어. 응? 주식? 퇴직금으로. 퇴직금? 2억? 응. 지금 얼마야? 여보, 얼마야? 1억 5천. 뭐? 5천만 원 잃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 집 담보대출 받았어. 1억. 뭐라고? 이금융권도 빌렸어. 5천.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집의 담보대출이 1억? 빚이 1억 5천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은 얼마 남았는데? 2억 8천. 투자금은? 3억 5천. 뭐? 지금 1억 잃었다는 거야? 이자까지 하면 그래. 탁.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 2년 반 동안. 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집.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함께 모았습니다. 월급 모아. 보너스 모아. 푼돈 모아. 겨우 샀던 아파트. 그 집에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건 알았어. 용돈이라도 벌려나 했지. 근데 이게 무슨.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축제였습니다. 코스피 5천 기념 특집, 성공 투자 노하우. 당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두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야, 무슨 일이세요? 저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갑자기요? 얼마요? 1,000만 원만.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급한 일이 좀. 아빠,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1,000만 원은 무리예요. 그래, 알았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빠, 저희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니다. 괜찮아. 자식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67년 살아왔습니다.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이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1억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인력시장 30년 만에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1996년 37살 때도 여기 섰습니다. 하루 3만 원 받으며 젊은데 힘 좋네. 그땐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6년 67살 할아버지 뭘 할 수 있으세요? 뭐든 합니다. 일당 12만 원. 좋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일해야 했습니다. 월 이자 99만 원.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낮에는 인력시장에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빚 조금씩 갚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대리운전 중 뒷좌석에서 들렸습니다. 형, 주식으로 3천 벌었어. 미쳤다, 대박. 웃음소리. 저는 핸들을 잡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주식했는데, 나는 1억 잃었는데, 새벽에 집으로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구나. 시간을 잃은 거구나. 67살, 빚 1억 5천, 월 100만 원씩 갚아도 12년 반, 80살까지 일해야 합니다. 2억 퇴직금 그대로 뒀으면 은행 이자 월 50만 원, 그걸로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주식에 넣었습니다. 집까지 걸었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67살에 하루 5시간 자며 일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으시대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도, 딸도, 아내도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떨어지지 않는 주식과 늙은 몸뿐이었습니다. 거리는 축제였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 증시 사상 최대 호황, 개미들의 시대, 카페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나 주식으로 집 샀어. 올해만 5천 벌었어. 대한민국 최고. 저는 그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67살, 빚쟁이, 새벽 노동자, 3년 전, 2023년 6월, 퇴직 송별회, 회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철수 형, 오랜 세월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연금 나오고 퇴직금 있으니 걱정 없겠네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아내랑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보러 가고, 그런 미래를 꿈꿨습니다. 3년, 고작 3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담보대출 1억,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아내는 말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합니다. 밤에 운전합니다. 하루 3시간 잡니다. 이게 제 노후입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특히 60대, 70대 당신에게 퇴직금, 그건 투자금이 아닙니다. 생존자금입니다.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주식하면 돈 번다. 지금이 기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저도 믿었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시장이 2배 오르는 동안 저는 1억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운이 없어서? 아닙니다. 타이밍이 나빠서?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다시 벌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억, 그 돈으로 은행 예금만 했어도 월 50만 원 이자, 그걸로 살 수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하지만 평화롭게, 대신 욕심을 냈습니다. 더 벌고 싶다. 아내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다. 자식들한테 유산 남기고 싶다. 결과는 빚더미, 가족 붕괴, 늙은 몸으로 노동. 부탁합니다. 제 실수를 당신은 하지 마세요. 퇴직금 절대 주식에 넣지 마세요. 특히 한 종목에 전부 넣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밤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다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생각이 스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처음 걸려온 전화. 여보, 왜 안 들어와? 미안. 밥 놔뒀어. 데워 먹어. 뚝. 짧은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주식 앱을 켰습니다. 에코프로 13만원, 평단 16만원, 손실 마이너스 18.7%.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18% 손해야. 전 재산을 잃은 건 아니야. 2억 8천만원. 아직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20만원 되면 본전입니다. 25만원 되면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는 걸. 3년, 64살부터 67살까지 3년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여행 갈 시간, 손주 돌봐줄 시간, 친구들과 등산 갈 시간, 책 읽고 쉴 시간, 그 시간을 주식 차트 보며 썼습니다. 불안에 떨며 썼습니다. 거짓말하며 썼습니다. 그 3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 67살 몸으로 새벽 노동, 야간 운전, 부족한 수면, 무릎이 상했습니다.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앞으로 12년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을게. 그리고 에코프로 언젠가 오르면 같이 제주도 가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냥 건강해. 주식은 됐어. 건강하게만 있어. 처음으로 아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18%. 언젠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잃어버린 시간, 망가진 건강, 무너진 관계, 그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안 돌아옵니다. 건강은 안 돌아옵니다. 67살의 3년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 60대라면, 70대라면 부탁합니다. 퇴직금으로 큰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하세요. 월 50만원 이자라도 그걸로 평화롭게 사세요. 주식 차트 보지 말고 손주 얼굴 보세요. 등락률 걱정하지 말고 친구들과 커피 드세요.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회복할 겁니다. 에코프로가 오르면 다행이고 안 오르면 그냥 놔둘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아내 손 잡고 밥 먹는 겁니다. 그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당신도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건강입니다. 관계입니다. 그걸 지키세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